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 명의로 사과문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과문이 저 개인적인 판단은 미흡하다고 봤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사과는 했어요. 그 사과문 올리면서 또 실수를 했죠. 해시태그 이재명 대통령 살인. 맞아요. 이거 가지고 또 사과했어요. 자, 이것도 지금 삐그덕거렸습니다. 자, 근데 그 과정에서 또 SBS 노조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의 입장문과는 전혀 지금 결이 다른 이런 우리 일도 잘못 없는데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이 나왔고 거기서 제가 충격을 먹은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는 식의 진짜로 언론 탄압을 하면 이렇게 하지 않죠. 얼마나 정중하게 X에다가 소셜미디어에다가 좀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해 주십사. 사과를 받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충분히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라든가 이런 쪽에 스스로 좀 성찰도 하고 뭔가 돌아볼 수 있는 저는 시간을 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SBS 노조의 저 스탠스는 대단히 충격적이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게 개인적인 어떤 그런 왜냐하면 이 밸런스가 너무 안 맞으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과 사측은 이른바 사과 명의의 입장문을 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바로 노조가 들이받는 식으로 했거든요. 요즘 이상해요, 그림이. 그림이 좀 많이 이상하고 심지어 그 SBS 노조에서 낸 그 성명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은 있지 않습니까? 근데 SBS 사측을 겨냥해가지고 니네 왜 이딴 식으로 벌써 사과해? 이런 거는 없어요. 이상하잖아. 왜 SBS 사측이나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이런 식의 뭐 굴욕적인 성명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든가 그러면 없고 그냥 이재명 대통령만 겨냥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 이상해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이것들이 짰나? 약간 그 의심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언밸런스가 너무 이상하게 생각이 됐기 때문에 아무튼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어요, 진짜?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 2018년도에 그 방송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저 여러 번 봤어요. 나 어제 다시 또 봤어요. 일단 그 사실관계들을 정리하고 싶었고 제작진이 썼다는 사과문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노조 성명은 굉장히 악의적이다. 그리고 이 악의적이다라는 수준이 이 프로그램 제작과 맞물려 있다. 그러니까 제작의 연장선 같은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그것이 알고 싶다 1130회 차입니다. 1130회 차이고 지금 SBS 홈페이지 가면 워낙 시간이 오래 지난 거라서 무료로 다시 보기가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시간 조금 넘는 분량인데 1130회차 제목이 뭐냐면 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1년인가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제목에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뭐 조폭, 정치 뭐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제목에는. 그런데 프로그램 시작과 동시에 뭐가 나오면 영화가 나와요. 아수라. 그러니까 처음에 신세계가 나오고 신세계 나오고 그다음에 아수라가 나오는데 신세계의 그 드럼통 장면 있죠. 그 송지효 씨 그 안에 들어 있고 뭐 그런 내용들. 그 드럼통 장면 위에 그 녹취가 이게 뭐야 그 녹취 같은 게 인터뷰 같은 게 흘러. 어떤 형사의 인터뷰였던 것 같아. 그 형사 인터뷰입니다. 예, 뭐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 영화하고 이거하고 이렇게 붙여. 그리고 뒤에 가면 이제 아수라가 나오고 황정민 배우가 이제 막 뭐라고 하는 멘트 위에 이재명 사진이 붙어 있고 그리고 정치권 관계자라는 말 그 누군가의 인터뷰가 또 그 익명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특유의 그 자막체 있잖아요. 노란색이 이렇게 나오는 거. 그렇게 나오면서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이게 프로그램 들어가는 프롤로그예요. 그러고 본 방송 딱 들어가면 어떤 젊은이가 동남아 어디서선가 살인을 당했고 그것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을 찾았고 그 사람이 어떠한 형태로 지금 지내고 있고 처벌을 제대로 안 받는 것 같고 등등등을 쭉 얘기 오다가 이 사람 알고 봤더니 성남 지역의 국제 마피아파 조폭이더라.
여기까지 오는데 프로그램의 절반도 아닙니다. 한 20몇 분 정도 지나고 오면 여기까지가 끝나. 소위 말하는 파타야 살인 사건이라는 거는 거기가 다야. 그렇죠. 그 뒤로 넘어오면 성남 국제 마피아파라는 것과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은수미 시장 그리고 그 전임 시장이었던 이재명 시장 그리고 경기도지사 이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는데 그 이야기가 뒷부분에 가면 거의 다 아시다시피 메인 내용은 이재명 당시 지사에 대한 이야기로 쫙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파타야 살인 사건 그 1년이라고 했고 앞부분에 영화 얘기를 이렇게 쓱 붙이면서 이 이야기는 시작이 됐고 이 이야기는 그게 다예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제작진의 사과문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작진은 이재명 조폭 연루설 사실 무근임을 밝히며 당시 확실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이 내용이 있죠. 이 내용으로 예를 들어서 좋게 마무리가 되고자 한다면 대통령이 X에 썼던 글이 진솔한 사과를 바란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로 일단락 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문제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2018년에도 있었고 계속해서 있을 수 있었으나 이렇게 일단락 되는 거라고 난 봤어요. 근데 바로 노조가 반대되는 이야기를 썼잖아요. 시간 타임이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노조가 썼다는 이 성명은 프로그램이 2018년에 제작될 때의 그 정석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SBS에서 오래 일을 했기 때문에요. 이 제작진들을 너무나 잘 압니다. 너무나 잘 알아서 제가 조심스러운 부분도 너무 많고 이 사람들 개인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또 이 회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부러 안 물어봤어요. 2018년 당시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그리고 그들은 뭐 자기들 나름대로의 방송을 만드는 제작진이고 뭐 그리고 지금 각각의 보직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일을 하는 걸 테니까 또 내가 직접 참여한 프로그램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이렇게 공식적인 무언가로 나오는 거 있잖아. 텍스트로 나오는 게 사과문이 될 수도 있고 뭐 노조의 성명이 될 수도 있는데 자, 이 노조를 보자고요. SBS 노조가 쓴 이 성명 안에는 이상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가 그동안 얼마나 좋은 취재를 많이 해왔는데라는 걸 막 써놨어. 그걸 뭐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 얘기를 여기다 쓸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정확하게 프레임을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대통령이 언론을 탄압한다. 반대죠. 2018년 정확하지 않은 보도로 인하여 손해를 봤던 피해자 그리고 그는 정치인이다 보니까 대중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거기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 0.73% 부족하여 대통령에 낙선됐던 그것도 손해라고 본다면 이건 그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윤석열이 대통령 돼서 3년이 지나가는 동안 우리나라가 겪었던 고통을 생각하면 더 큰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피해자가 문제 제기를 이제 와서 하는 게 아니라 그때도 했고 지금도 했고 그러다가 장영하 사건이 결론이 난 거야. 대법원 판결로. 그렇죠. 그런데 여기도 그 노조 성명에 보면 그 내용이 있어. 장영하는 2021년도 건이고 방송은 2018년 건데 어떻게 이거 갖고 이걸 갖다 엮냐. 우린 다른 얘기다. 가장 무책임한 대목입니다. 어떻게 다른 얘기가 됩니까? 장영하가 그 앞에 있던 박철민이야? 그 돈다발 들고 뭐 이렇게 사진 찍었던 애? 걔랑 어떻게 이 이야기가 만들어져? 그러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가 없었으면 이 이야기가 이어지냐고. 그렇지 않은 맥락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노조에서 저런 글을 쓰고 제작진이 저런 주장을 만약에 한다면 저거는 프레임 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본인들이 제작진들이 확인되지 않은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해놓고 노조가 저렇게 얘기한다면 사과가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노조가 거짓말이거나 둘 중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얘기를 하려면 정확하게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가 아니면 정부로부터 뭐 혹은 권력으로부터 언론 탄압을 받고 있다면 언론 탄압이 어떤 형태인지 써야죠. 이건 언론 탄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얘기들이 없는 부분 아니냐고요. 그렇죠. 아니면 사측과 어떤 식으로든 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사측이 무책임하게 뭐 노조원이 누군가의 이야기 혹은 노조와의 이야기를 끝내지 않고 이렇게 발표해버렸다 등등의 어떤 비판이면 노조가 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 노조도 성명에 썼지만 권력을 감시하고 권력자를 검증하는 게 언론의 역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권력자를 감시하고 뭐 이걸 하려고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마치 그 정가의 보도처럼 정치인 누구니까 우리 이렇게 막 까도 돼.
그러면 깔려면 근거를 내놔야죠.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이렇게 까면 이게 저기 어디 뭐 이렇게 밖에 세간에서 아무나 막 떠들고 다니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많은 언론계에 계신 선배들이 하는 얘기들을 제가 귀담아 듣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저널리즘에 대해서 그리고 뭐 가짜 뉴스 퍼뜨리고 논란을 일으키는 수많은 그 잡다한 소리들 있지 않습니까? 그 소리들과 달리 언론이 가져야 될 그 언론으로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잘못 얘기할 수 있대. 그 언론도 막 그 뭐야 열기 막 올라오고 에너지 팍 넘치고 열정 넘칠 때 막 취재해가지고 냈는데 그게 잘못됐을 수 있어. 의혹을 느끼면 취재하고 보도하는 건 난 맞다고 봐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게 잘못됐으면 그걸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게 제도권에 있는 언론이 다른 어떤 허접한 다른 매체들하고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SBS 노조가 보여준 이 성명은 비겁해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확실한 건 뭐냐면 이재명이 조폭과 연루되어 있다라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고 그 근거로 시청자들한테 판단받으면 돼요. 근거로 제시했던 게 이재명이 과거에 누구의 재판에 가가지고 변호를 해줬다. 그리고 이재명이 시장일 때 무슨 어떤 기업 뭐 코마 트레이더스인가 뭐 거기랑 연결되어 있는 어떤 회사한테 무슨 사업이 있었다 아니면 무슨 후원을 받았다 등등인데 그게 이재명에게만 특이하게 있어가지고 그게 사이즈가 엄청나게 커가지고 진짜 조폭 연루설까지 말할 수 있는 건가? 그럼 이재명이 아닌 사람, 그러니까 이재명이 말고 다른 어떤 사람들의 케이스를 그 10개 혹은 100개 가져오면 그 얘기는 없는 얘기가 되는 건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해서. 그 그런 식의 조폭 연루소를 연루소 의혹이라고 보도를 하면은요. 어지간한 지자체장 다 연루됩니다. 물론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좀 그 언론 노조 입장에서 다시 입장을 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건 뭐 대통령이라는 권력자와의 이야기가 이야기로 만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봉주 기자도 어제 그 라이브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던데 봉주 기자는 윤석열 정부 때 대놓고 언론 탄압을 받았던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이잖아요. 그래서 SBS 전국 언론노조 SBS 본부 이번에 성명을 냈던 그 SBS 노조에게 내가 그렇게 나를 비롯해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언론 탄압할 때 니네 성명 하나 제대로 낸 건 내가 못 봤다. 예. 이건 아닙니다, 진짜. 예, 진짜로 아니에요, 진짜. 예? 그때 만들었던 그 이미지가요. 불과 작년 4월에 나경원이 그 드럼통 들어가가지고 뭐 이런 거 들고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게 시작이 그것이 알고 싶다가 시작이에요. 그 얼마나 오랜 시간을 우려 먹었었는지. 근데도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게 자기가 가해자이면서 피해자가 사과라도 원한다고 하는데 언론의 자유가 어떻고 탄압이 어떻고 운운하는 게 이 얼마나 오렴치한 일인가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정말로 다시 한번 SBS 노조에 있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보세요. 그것이 알고 싶다를. 과연 본인들이 낸 어떤 그런 입장문에 걸맞은 그런 프로그램인지. 그리고 저기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우리가 할 만큼 했다. 뭐 제작진 중에 일각은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난 생각하지만 결국 시청자들이 눈 감고 있는 바보들이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그 시청을 한 사람들 입장에서 그래서 이게 근거가 말이 되는 건가? 그래 의혹까지는 얘기할 수 있겠다. 그렇지. 그럼 의혹 다음에 그럼 더 취재를 해가지고 더 한다며. 왜냐면 그 극 중에서 진행자가 그 얘기를 한단 말이야. 지금 우리는 더 취재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당신들의 제보가 필요하다. 제보해다오. 이게 마지막 멘트야. 마지막 멘트를 했고 대통령도 X에 그거를 썼잖아. 그래서 성남 시내를 그렇게 했다며. 제보를 계속 받았다며.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묻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이 알고 싶다는 다른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시청자의 지지와 응원을 받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취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뭔가 더 보충을 해가지고 취재물을 내놓던가. 그게 아니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당시에 우리의 열정이 과했다. 당시에 우리는 이랬었다. 그러나 지금 부족한 근거로 이런 방송을 만들었었다. 라고 인정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방금 기사가 하나 떠서 봤는데 뭔가요? 국힘의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맨날 고소고발 즐겨하는 그분이죠. 이재명 대통령을 강요죄 등의 혐의로 고발을 했답니다.
자, 그러면 SBS 노조는 이종배라는 서울시 의원과 함께 손잡고 이재명을 강요죄로 갈 겁니까? 그 라인업을 타는 게 되어버린다고. 그렇죠. 저는 이거는 전국 언론 노조 SBS 본부지 않습니까? 산별 체제로 가면서 언론 노조 산하 이제 SBS 본부로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전국 언론 노조 차원에서 이 성명에 대해서 진짜 내부적으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과연 이 SBS 본부 노조의 입장문이 최소한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지. 대통령이 X에 이 기사를 공유하면서 아무 근거 없는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확인도 없이 무차별 확대 보도했던 언론들이 이런 판결이 나는데도 사과는커녕 추후 정정 보도 하나 없다라는 부분을 글로 옮겼어요. 사실은 뭐 당시 대선에 미친 영향 뭐 여러 가지 생각할 것들이 많습니다만 일단 진짜 온 세상을 시끄럽게 했었고 국회에서도 뭐 그 돈다발 같은 거 사진 띄워놓고 얘기했던 국회의원도 있었고 김용판 의원입니다. 예, 그 이후에도 이것으로 공격을 했던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냥 그렇게 넘어갔고요. 언론지상에도 많은 기사들이 쏟아졌었는데 대통령의 표현처럼 이후에 뭐 정정 보도나 사과를 뭐 표한다든지 이런 건 지금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 지금 대통령의 뭐 게시글도 그렇고 이런 거를 저도 비슷한 사건을 당한 피해자인데 네, 임성근 구명로비 제보했잖아요. 그리고 국힘이 저를 제보공작원이라고 고발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때도 대대적으로 떠들다가 저 어차피 다 무혐의 나왔는데 아무도 보도를 안 해요.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어떤 언론도. 그래서 제가 추후보도 청구를 해가지고 비로소 몇 군데 받아냈습니다. 이런 게 똑같이 벌어지는 건데 이게 언론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한번 보도한 걸로 인해 갖고 얼마나 그 파장이 큽니까? 이재명 대통령 같은 지금 권력을 가지신 분도 결국 아무도 보도를 안 함으로써 지금 아직도 이재명은 조폭 연루가 있다. 이런 사람들이 유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언론들이 오히려 이런 거는 언론이 많은 자기에 대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이나 이런 거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돼요. 자기가 이만큼 의혹을 보도를 했으면 그게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을 때 자기가 과거에 보도했던 거랑 똑같은 수준으로 보도를 해줘야죠. 그게 책임이죠. 근데 안 하잖아요. 그냥 아님 말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언론이 보다 많은 책임을 져야 되고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언론 지형이나 구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도 개선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많이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구조적인 시차의 문제가 당연히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간을 따져보니까 4년 5개월, 4년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1년 10월 뭐 그 즈음에 굉장히 논란이 됐던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은 당연히 대통령의 이 대선 과정에서 0.73%포인트로 패배하는데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그리고 이게 결국 지금 대통령께서 트위터에도 직접 밝히셨습니다만 여전히 대통령을 조폭 연루자로 아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본인들이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정 보도가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지난 시간들에 대한 피해는 누가 보상해 줄 것인지 이것도 사실 국민들의 피해로 직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허위 보도라든지 가짜 뉴스들이 앞으로 없어지는 것이 대통령의 또 소망이기 때문에 이런 글을 또 남기시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20대 대선이 0.73%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당시 석패를 했던 대선이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소한 무언가가 선거에 영향을 줬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하죠. 예, 0.73은 사실 깻잎 차이만큼 차이가 난 건데 당시에 정말 이재명 대통령 악마화했던 기사들이 이것 말고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분들은 이재명 당시 이제 후보가 머리에 뿔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당시 뭐 형수 얘기라던가 뭐 형님이 이것도 무차별한 근거 없는 보도들이 많았고 이거는 정말 너무 의도적인 거잖아요. 실제로 당시에 사진 같은 거 돈 사진 막 보내서 마치 진짜인 것처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딘가에서는 이재명 돈 받았네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덧붙여서 윤석열은 본인이 저질렀던 죄를 솔직히 거짓말로 다 밀었잖아요. 김건희 주가 조작했는데 그거 다 안 밝혔잖아요. 아니다고 그냥 우리 와이프 손해만 봤다고 하고 뻥을 쳤는데 실제로 돈이 뭐 11억 가량 벌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다 모아지면 사실 이 0.73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합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미디어 오늘이 아주 좋은 보도를 내서 우리 제작진분들께서 잘 참고 사항으로 달아주셨습니다만은 2021년 10월 18일 기자회견이 있고 나서 그 이후까지 대선 당일까지 이어지는 이재명 조폭 키워드가 들어간 기사가 1,800건이 넘는다.
이거는 이제 임세현 대변인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선에 이미 영향을 끼치고도 남을 만한 영향력인 것이고 이렇게 가짜 뉴스는 선거가 끝나고 나서 수년 뒤에야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서 법정에 서고 이 시간차는 결국 민주주의의 구멍이 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언론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당연히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하는 것이 맞고요. 정정보도 해야 되고 이 피해에 대해서도 당연히 회복할 만한 절차가 필요하죠. 이거는 두 가지를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이건태 의원이 올린 글도 보면 이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2022년 당시에 이건태 의원이 당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었는데 재정신청 이유서를 그때 작성했고 민주당이 이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래서 이 재청이 받아들이면서 사실은 이게 재판으로 넘어갔고 오늘날의 결과가 나온 건데 그 전에 검찰이 이 사건을 불기소했죠. 예. 그 이유는 이 장영하 변호사 등이 제기하고 있는 이 조폭 연루설이 타당하다. 라고 판단을 했던 거잖아요. 이게 일종의 명예훼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불기소를 했고요. 그랬더니 이제 그걸 법원에 이의신청하는 그게 제도가 있습니다. 예. 재정신청이라고 예. 재정신청을 했고 이건태 현장에서 근데 이제 그래갖고 법원이 공소제기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소가 이루어진 건데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고 그랬었죠. 2심에서 또 이걸 유죄로 선고를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그게 확정이 된 것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당연히 뭐 윤석열 정권이었으니까 그런 정치 검찰의 어떤 기소권 남용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여집니다. 예. 이 사건 처음부터 검찰이 바로잡을 사건이었다. 당초 검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라고 했던 게 이건태 의원의 글인데 그래서 검찰에서 이게 어떻게 작동했던 것인가를 또 따져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장영하 변호사가 지금 본인이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건이 22년 9월 9일이 공소시효가 만료됐는데 재정 신청을 받아줘서 이게 재판이 가서 유죄가 됐기 때문에 자기는 죄형 법정주의와 적법조차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된다.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자기가 침해받았다면서 재판 소원 신청을 예고했어요. 뭐 법률가가 옆에 있으니까. 이 부분은 뭐 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택도 없는 소리고요. 예. 예. 근데 재판 소원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허용됐더니 무슨 뭐 사기범, 무슨 폭력범, 조폭 이런 사람들도 재판 소원을 막 지금 하기 그 기사가 시작한다. 제법 많이 보입니다. 예. 근데 이런 애들 한테 이런 걸 허용해 주는 게 맞느냐라는 기사나 이런 것들도 많이 보여요. 예.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헌법의 관점에서 볼 때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헌법은 우리나라 사람에서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에 대해서 재판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뭐 흉악범이 1심에서 유죄받고 나서 항소했다. 2심에서 유죄받고 나서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흉악범한테 어떻게 상소를 하게 만드냐 하면서 비난하지 않잖아요. 재판 소원도 나쁜 사람이건 좋은 사람이건 가리지 않고 허용을 해줘야 맞는 거죠. 만약에 넌 나쁜 놈이니까 재판 소원하면 안 돼. 넌 좋은 애니까 재판 소원해도 돼. 이렇게 하면은 이게 위헌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재판 소원에 꺼리가 되느냐? 그렇죠. 이걸 따지는 게 중요한 거죠. 예. 재판 소원이 이제 제도상 정착된 이상 누구나 재판 소원을 신청할 수는 있는 것이고요. 다만 그것이 합당하느냐는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는 거죠. 예. 실제로 재판 소원도 헌법 소원의 한 형태인데 대부분의 헌법 소원은 대다수가 헌재에서 각하되고 있습니다. 예. 요건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장영하 변호사가 하는 재판 소원에 대해서도 뭐 본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이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 네, 그래서 이 재판 소원이란 제도 자체에 대한 왜곡,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는 기사들이 제법 많이 보여요. 처음에 이 법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사심제라는 그 키워드로 무언가 프레이밍을 하는 것이 느껴졌었던 것이고 그때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이번에 양문석 의원 건도 있었고요. 만약에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돈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대법원 판결까지 받은 다음에 4심 한 번 더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고 돈 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3심까지 못 받으니까 이거 불평등하다. 이런 논리를 내세웠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양문석 의원도 본인이 원하면 뭐 소원을 할 수는 있겠으나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이야기는 이렇게 써서는 안 되는 것일 텐데 그렇죠. 지금 이렇게 왜곡하려는 세력들이 있다. 그리고 사실 뭐 돈 있는 사람한테만 유리한 제도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로는 부적절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거든요. 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있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까?
그렇게 안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4심제라고 하면서 이런 돈 있는 사람들만 유리하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맞지 않은 게 사실상 그런 효과는 좀 있죠. 돈이 있으면 소송을 무한정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억울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3심제에서도 구제를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한 번 더 기본권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 때 한 번 더 헌법재판소에 그 신청을 해가지고 자기의 기본권 구제를 받을 수단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이게 민주주의라든가 우리 헌법의 기본권 원리에 합당한 것이고 거기에 있어서 돈이 없어서 이런 소송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소송구조 제도라든가 국선 제도라든가 이런 걸 실질적으로 해서 국가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 소송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게 돈 있는 사람들이 소송 무제한할 수 있으니까 이게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소송을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평등하긴 하겠습니다만 예. 그게 뭐 합당하겠습니까? 그 이제 윤석열 씨 그 파면 뭐 이전과 이후를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 모두가 사실은 정치평론가가 되셨고 또 사실 준법조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한민국 특징입니다. 월드컵 기간 되면 모두 축구 해설가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 WBC 얼마 전에 이제 우리는 야구 해설가, 끝났습니다만 대부분 이제 야구 전문가가 됩니다. 맞아요.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겪었었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1심과 2심이 뭐 우리 법률가들이 사실심이라고 표현하시고 이제 대법 판결이 이제 법률심이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어져 나오는 여기 우리 다루고 있는 재판소원이라는 게 어떤 절차적 문제라든지 사실관계를 다툰다라기보다는 헌법적 쟁점을 다투는 문제라는 거 이런 것들은 이미 어느 정도 다 학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장영하 변호사께서 뭐 한 사람의 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런 주장을 하실 수는 있으나 이것이 과연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사실상 정치적 제스처에 가깝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근데 진짜 장영하 변호사 이분이 양심이 없는 게요. 다른 것도 아니고 대선에 영향을 준 거예요. 대통령 선거에. 그렇죠. 근데 하다못해 우리가 뭐 지금 이제 지방선거가 곧 치러지고 있는데 그 동네에서 예를 들어 뭐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뽑는 선거에서도 이렇게 영향을 주는 허위사실 유포하게 되면 굉장히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 그 선거 결과가 이제 만약에 또 그게 미세한 차이로 바뀌었으면 이거 굉장히 엄중한 처벌이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하다못해 대통령 선거입니다. 대통령. 대한민국의 우리 국가 원수 행정부 수반법 대통령 선거에서 이렇게 영향을 주고 사진하고 명백한 허위사실 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했던 거짓을 했다면 이거는 이 사실 지금 나와 있는 이 판결로는 부족해요. 얼마나 큰 피해를 얻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돼서 국가적인 피해를 얻은 거고 국격이 실추된 건데 요 정도 판결밖에 안 나왔는데 이걸 또 자기가 뭐 재판소원 하겠다고 반성도 없이 이러고 있습니까? 정말 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